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해임안이 의결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2007년 겨울에 대한민국이 왜 대통령으로 이명박을 선택했는지를 경제학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폴 라파르의 자본이라는 종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오늘은 안철수 대표의 오른쪽 끝이 없는 극중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 청, 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공영방송이 정상화돼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이었던 것이 김장겸으로 상징되는 MBC 적폐였는데요. 급기야 어제 해체했습니다. 김장겸의 해임을 결정한 것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양식 있는 이사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무엇보다 7년 동안 피눈물을 흘린 MBC의 뜻있는 언론인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또 한 번 승리의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특히 투혼으로 MBC 투쟁의 큰 버팀목이 된 이용마 기자에게 응원을 보내며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새 공영방송은 기계적 중립의 함정에 더 이상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비판하고 자유한국당도 비판하고 국민의당도 비판한다. 이것이 언론인으로서 직업적 소명과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썩고 낡은 세력에 대해 집요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다시는 사악한 시대가 오지 않도록 정의의 수문장이 돼야 합니다. 편파적이라는 이야기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역사가 기억하는 참 언론인은 정의의 편에 편파적이었습니다. 아울러 정권이 바뀌었건만 그 지위가 바뀌지 않은 권력, 심판받지 않는 권력, 수구 부패 기득권 세력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하겠습니다. 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역사가 기억하는 참 언론인은 징계, 심지어 감옥살이도 벗하며 지냈습니다. 공영방송이 바로 서면 한국 언론이 바로 섭니다. KBS도 속히 고대영이라는 앙시앙 레짐을 청산해서 새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언제든 나쁜 시대가 들어서서 언론이 퇴행의 길을 걸을 때를 대비해 우리만의 스피커를 굳건히 보존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원이 돼 깃발을 든 협동조합 방송 국민TV가 언제나 정의로운 언론인의 버팀목이 되고 나아가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조합비 납입으로 또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자, 그나저나 다스는 누구 거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겠습니다. MBC 김장겸 사장이 결국 해임됐습니다. 어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회를 열어서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안을 가결했는데요. 어제 저녁 열린 MBC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올해 2월 취임한 김장겸 사장은 MBC 구성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내렸으며 기자와 PD들이 제작 거부에 나서자 이들에게 대기 발령을 통보했습니다. 최근 김장겸 사장은 자신이 해임될 이유가 없다며 MBC 종파업은 새 정권의 부추김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간호사들에게 야한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춘천 성심병원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정치 후원금을 조직적으로 모금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강원도 춘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춘천 성심병원의 한 수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들을 상대로 정치 후원금 10만 원을 내도록 강요했으며 엑셀 파일까지 만들어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적 일탈로 판단해 이 수간호사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최순실이 법정에서 국정농단이라고 표현하지 말라, 나도 완전 당한 사람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고영태 씨 재판에 최순실이 증인으로 나와 한 발언인데요. 최순실은 한때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를 향해 국정농단 기획은 고영태가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했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남재준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이 모두 검찰에 불려나온 것인데요. 국민을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것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처음입니다. 현행법상의 공익제보 방법은 너무나 협소합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한 제보 행위는 공익제보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행정기관의 유착이나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경우 결국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에 제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은 공익제보자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보가 만들어낸 공익적 변화에는 상관없이 이들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호 또한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이러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공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공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늘 우리가 이제 검찰 수사 혹은 법원 판결 이렇게 서초동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눠왔는데 MBC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박문진이 이제 해임 의결을 했는데 많은 언론인들이 특히 MBC 식구들이 지금 이제 길거리에서 수정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MBC 김장겸 사장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일단 그 해임이 의결됐지만은 이게 확정되는 것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이게 유효한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자기들이 분리할 때는 주식회사라 그러고 자기들이 써먹어야 될 때는 이제 공영방송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말아라. 방송 장악을 하지 말아라고 피켓팅을 하면서 또 자기들이 전횡을 저질렀던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MBC는 주식회사니까 주주가 알아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MBC란 회사 자체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전에 언론을 통폐합하고 뭐 이렇게 무단으로 가져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형태가 기형적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냥 사기업이거나 아니면 KBS처럼 그냥 공사거나 뭐 이렇지가 않은 형태여서 예. 구성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박문진이 지금 해임안을 의결하긴 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컨펌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절차가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대세는 지금 많은 MBC 구성원들이 사장 해임을 원하고 있고 그게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는 단계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래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이제 MBC 대표이사 김장겸에게 있는 건데 김장겸 씨가 주주총회를 한정없이 미룰 경우에는 뭐 한 달 정도 후에 박문진이 직접 나서서 소집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주총회를 거쳐서 해임되면은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해임되기 전에 김장겸 씨가 스스로 사표를 내서 퇴직금 4억 원을 챙겨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 그래서 김장겸의 퇴로는 그 두 가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퇴직금 받고 스스로 사표 내고 나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주주총회 거쳐서 나는 무죄다, 나는 무고하다 이러면서 끝까지 투쟁할 거라고 보십니까? 4억 원 날리는 그런 셈치고. 만약에 4억 원을 날리는 결정을 하려 그러면 예. 본인이 주장하는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뭐 가치나 철학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예. 내가 불의한 정권에 항거해가지고 구성원들을 지켜서 퇴직금을 못 받고 내가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방송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그런 결의가 있다고 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김장겸 사장과 그 밑에 있는 보직 간부들이 원하는 건 공정한 방송을 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유한국당과 궤를 같이 하는 지난 정권의 적폐로 지적받아가지고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다 적폐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에 자기들이 법적인 절차상 여러 가지가 남아있으니까 안 나가겠다고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건데 구성원들의 다수가 지금 나가기를 원하고 있고 또 박문진에서도 해임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더 버틸 명분이 아마 없다고 보여지고 예. 그럼 여기서 챙길 수 있는 실리는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와 퇴직금, 그 두 개겠죠. 근데 그게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이 정권이 나를 불이하게 쫓아낸다라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4억 원을 받아가지고 나가시지 않겠나.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물러가면 당분간 이제 백종문 부사장이 사장 직무 대리로 아마 활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계속 버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얼마나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퇴각을 할 것이냐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돈 챙겨가지고 적당한 시점에 나갈 것이다. 아유, 이 땅에 보수들이 뭐 하여간 뭐 결기, 뭐 철학 이런 게 없어요. 이러니까 사실은 뭐 진짜 무슨 혁명만 일어나면 주요 숙청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4.19 때도 그랬고 6월 항쟁 때도 그랬고 또 이번 촛불혁명도 그렇고요. 뭐 이자들한테 뭘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해서 MBC가 새로운 리더십을 이제 구축해야 할 텐데 뭐 지금 언론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12월쯤 되면은 이제 사장 공모가 이루어질 흐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YTN의 경우처럼 이 엉뚱한 인간이 와서 사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럼요. 지금 김장겸 사장이 해임안이 의결됐지만 이건 정말 첫 단추가 껴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이 이후에도 무수한 단계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난관들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장겸 사장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부역을 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 아주 강도가 세게 그냥 원색적으로 한 사람들부터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딸려간 사람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에 줄을 서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보직에 있는 사람들 또 파업에 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나름대로 이제 활로를 찾으려고 막 할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식으로든 이합집산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막 하는 그런 싸움들이 이제 굉장히 지저분하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외부에서 누가 개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죠. 물론 방문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말고도 이제 내부 구성원들 간의 뭐 알력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시용, 그러니까 원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을 다른 부서들로 막 쫓아내면서 빈자리를 그냥 갖다 메꾸느라고 사람들을 채용을 했는데 그 인원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보도국으로만 치자 그래도 1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인력들과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없이 갈등이 없이 융합을 할 것이냐 그것도 이제 상당한 문제고 그래서 MBC가 이제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장애물들이 조금 있을 텐데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늘 이 문제 가지고 어디서 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지지를 한다고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약간은 조금 떨떠름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귀족노조가 파업을 하듯이 여태까지 그냥 뭐 잘 누리고 물론 힘들게 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여태까지는 조용히 잘 지내고 있다가 이게 뭔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지금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는 것들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라고 조금 이렇게 갸우뚱하시면서 조금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정리해고가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들은 어쨌든 방송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데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본인들은 정상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들보다 훨씬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좀 떨떠름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일개 회사의 일, 그냥 다른 누군가의 일로만 치부하고 말기에는 올드미디어에서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막강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건 결국은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끝까지 좀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프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 KBS, MBC의 방송 구성원들, 지금 말하자면 이제 KBS에서는 새노조, MBC에서는 언론노조로 활동하는 방송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날을 세웠던 것이 아니냐. 건설적인 비판을 넘어서서 뭐 나는 언론인이니까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이런 명목으로 여론 지형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 사회의 힘과 권력이 저쪽에 완벽하게 기울어져 있는데 그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언론인이라고 해서 뭐 한나라당 절반 비판할 때 열린우리당 또 절반 비판하고 이런 행태가 과연 온당한가 라면서 현재 그 언론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시각이 없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물론 이제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인들이 지난 10년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이제 MB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DJ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보장이 많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뭐 그냥 성역 없이 팩트만 확인이 되면 이제 쓸 수 있는, 사실은 그게 권력이 다른 꼼수를 부려가지고 언론을 틀어막고 재갈을 물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언론의 자유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10년 동안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처럼 공기처럼 굉장히 당연스럽게 그냥 여겼던 거죠. 예. 그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쟁취해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난 10년 전에, 그러니까 DJ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언론 자유가 그냥 당연히 이건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 들어가지고 그거를 거꾸로 돌려서 지금이야 이제 드러나는 거지만 국정원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부 조직들을 활용해가지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국내 정치, 그것도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하도록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꼼수를 부렸던 것을 그때 당시에는 깊이 체감을 하고 판단을 하지는 않았던 게 분명히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굉장히 큰 사건으로 불거져 나왔고, 예. 그걸 겪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뭐 거의 한 5년 동안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바보처럼 지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아니 노무현 때는 저렇게 지멋대로 막 얘기하다가 이게 정권 바뀐다고 그렇게 해서 저 갑자기 고개 팍 숙이고 입 막고 이게 이중적인 거 아니냐. 기레기란 말이 그래서 나온 측면도 있어요.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하는 기자들은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많은 기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언론의 역할이 어쨌든 계속 싫은 소리, 뭐 남 훈계하는 소리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역할이기 때문에 예. 스스로도 이제 조금 느낀 게 많이 있기는 할 텐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지난번보다는 훨씬 MBC, KBS가 돌아와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그냥 맹목적으로 나는 무조건 지적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저기 다 지적한다라고,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언론 자유를 찾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진통을 하고 있잖아요. KBS도 MBC도 뭐 월급을 안 받아가면서 굉장히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여론의 관심이 많이 꺼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파업을 하는구나, 지지한다라고 움직여주시는 분들이 옛날만큼 많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버티고 있고, 그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얻게 된 언론 자유인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계기가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면 많은 분들이 하여튼 관심을 좀 가지고 지지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이 의결된 것은 첫 단추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를 다 된 것으로 보면 안 되고 이후에 벌어질 많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우리 모두가 처음 겪었던 그 시기 아니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대를 또 거치면서 언론 자유는 당연히 보장될 가치로 알고 그렇게 해서 여당을 견제한 측면이 있었는데, 아마 언론인들도 노무현 정부 5년 거치고 또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기계적 중립 이런 것은 부적절하구나, 이거는 언론의 직무유기구나라는 점을 분명히 간파했기 때문에 파업을 풀고 새로운 리더십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때에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그리고 기계적 중립을 넘어서 적극적 공정을 추구하는 공영방송 보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면서 막연히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집요하게 또 감시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3개월 넘게 투쟁하고 파업하는, 그러면서 급여 못 받는 이런 공영방송인들의 노력, 이런 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장겸 사장 해임안은 그냥 이걸로 뭐 자리를 잃거나 해임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뒤로 남아있는 법적인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공영방송의 사장 혹은 간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사법적 처리를 하게 되면 또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릴 여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조금 홀딩을 하고 있을 텐데, 뭐 김재철 사장을 비롯해서 김장겸 사장이나 여러 사람들의 부당노동행위,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면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단계가 남아 있거든요. 조사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조사받고 처벌받고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발표한 거를 보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이 정말 집요하고 악착스럽다, 권력으로부터 뭐 MBC 독립을 지켜내지 못해 송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장겸 사장이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쇼잉을 해서 자기가 내용을 잘 모르는,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좀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이제 속셈으로 읽히는데,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정치하고 이럴 수, 옛날에는 그랬죠. 박근혜 정부만 하더라도 뭐 그냥 버젓이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은 이제 그렇게 되기 어려울 거고요. 사법적으로 처벌을 분명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제 이분들이 서초동에 오시거나, 다음번에 이분들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 예. 그때 혐의나 뭐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새봄이 열리기 시작했군요. 김 프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김용민 브리핑 뉴스키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MB가 강연차 출국한 곳이 어느 나라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바레인인데요. 당첨자 두 분에게는 도서출판 YB에서 협찬하는 도서 왜 사람이 많으면 대화하기가 어려울까를 선물해드립니다. 회의나 미팅처럼 다수와의 대화가 두려운 분들에게 도서 왜 사람이 많으면 대화하기 어려울까를 추천해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입이 쉽게 열리지 않은 분들은 책 왜 사람이 많으면 대화하기가 어려울까에 주목해주세요.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구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자 화이팅 제인용민님, MB는 지금 근신을 해도 모자랍니다. 봉순이가 지켜줄게님, 바레인 교민 여러분, MB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드립니다. 어제 끝말잇기 시작 글자 기대의 대였는데요. 당첨자 정의로움의 가나연님, 끝말잇기는 대가. 롯데가 대가 없이 한국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냈을까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명박 씨가 바레인으로 출국하는 장면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괴물을 우리가 선출했나. 그렇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헛소리를 하고 출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진짜 주말 내내 그리고 월요일까지 우리가 도대체 저런 사람을 왜 뽑았나 뭐 이런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이명박 씨를 찍었을 리는 만무할 테고요. 당연하죠. 뭐 그럴 리는 없었죠. 네. 저는 그때 권영길 후보를 찍었었습니다. 권영길 후보를 찍었는데 예. 지금 다시 쳐다보면 이명박은 너무 대통령감이 아니었잖아요. 바레인 가는 모습을 봐도 정치를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이명박이 왜 저렇게 한때 인기를 끌었고 또 역대 가장 큰 표 차이로 대통령이 됐는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속된 말로 이제 머리가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는 점은 사실 그때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굳이 낙검수가 제기를 했던 여러 의혹들을 검토하지 않아도 전과 13범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겠습니까? 심지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청문회나 혹은 공직자를 바라보는 여론의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이 아니고 청와대 행정관도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차적인 문제지만 연설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명박의 목소리는 진짜 좀 길게 듣고 있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뭐 사람 외모를 갖고 뭐라고 하는 건 참 옳지 않은데 그래도 외모로 이 정치적 인기를 끄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예, 뭐 로널드 레이건처럼요. 그래서 굳이 외모라는 요인을 붙여봐도 이 사람 외모가 그렇게 호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봐도 대중정치인으로서 별로 인기를 끌 요소가 없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촛불혁명을 완수한 이 위대한 시민들이 지금으로부터 고작 10년 전에 그 이명박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게 진짜 미스테리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정치평론가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명박이 1970년, 1980년대 개발시대의 아이콘이다. 그래서 압축성장 시대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한국과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으니까요. 예. 이명박의 경제 능력에 기대를 걸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이 평가는 그나마 설득력이 좀 있습니다. 저 사람이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믿음, 뭐 사실은 엄청난 착각이지만 그 착각성 믿음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볼 거의 유일한 단서이기는 해요. 예. 근데 저는 그것도 100% 완벽한 설명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압축성장 시대를 상징했던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도 대선에 도전을 했다가 참패를 했죠. 그리고 그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정몽준이라는 정치인도 있었고요. 역시 대권 도전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 또 대부분 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계열 정치인들의 터전이 재벌, 기업, 금수저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포장하기에 따라서 압축성장 시대를 이명박만큼은 아니지만 상징하도록 포장을 하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런데도 이명박은 개 중에서 유난히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이명박이 당시 대선에서 얻은 표가 과반이 안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얻은 수많은 표보다도 더 놀라운 건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이렇게 대표되던 야권의 후보가 절망적 수준의 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동영이 야권의 후보로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유권자들의 표가 문국현이나 권영길로 옮겨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권을 하거나 아니면 이명박을 찍거나 하는 쪽으로 옮겨갑니다. 예.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의 압승도 압승이지만 진보 진영이 너무 심하게 참패를 했었던 거죠. 그쪽이 잘했던 것도 있고 이쪽이 너무 못했던 것도 있고 이게 동시에 이제 겹쳐지면서 발생한 참사라는 게 정치평론가들의 일반적 평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정치를 잘 모르니까 여러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대충 정리해 본 건데 예. 이게 대충 맞는 말인지 그래서 김용민 PD님께서는 2007년 이명박 압승을 뭐라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요. 네. 근데 이제 그 표차가 상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정동영 후보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 이명박 씨에 비해서 중량감은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준표 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 여기에 더해서 경제성장의 어떤 능력을 갖춘 지도자라는 평가가 우리 이완배 선배가 계셨던 동아일보를 비롯한 이런 언론들이 잔뜩 분칠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업그레이드된 노무현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명박의 실체, 도덕성 이런 거에 별 관심 없이 밀어줬던 것 같고요. 업그레이드 노무현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지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안철수, 홍준표 이렇게 합쳐보면은 한 40%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회창, 이명박 이렇게 합치고 진보 진영이 거의 지리멸렬한 이유가 국민들 사이에서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약간 업그레이드 노무현 이런 시각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부터 제가 청취자분들과 공유하려는 이야기인데요. 김용민 PD님의 말씀과 약간 궤가 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순전히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저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예. 2007년에 우리는 왜 이명박과 같은 저는 이제 인간과 설치류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라고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압도적으로 뽑았는지를 경제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경제적으로 해석하려면 살펴봐야 될 역사적인 전례가 있습니다. 가장 유사한 예가 1980년 미국 대선입니다. 이해 미국 대선은 세계 역사에서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였어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건이라는 얼굴 마담이 등장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마침내 출범을 한 해죠. 그리고 레이건 행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들어선 기획정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군수자본과 월가 자본이 결탁을 해서 신자유주의를 기획하고 그 신자유주의를 소화해낼 정치인으로 레이건을 선택한 거죠. 이게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할 때 복지의 시대 끝물에서 월가 사람이나 군수자본 몇몇이 모여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보자. 레이건 같은 멍청한 대통령 하나 뽑아서 우리 시대 열어보자. 이런 식으로 뚝딱뚝딱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시스템은 마르크스라는 걸출한 학자가 한 명이 툭 하고 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구체화가 됐고요. 요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지지하는 케인즈주의도요. 역시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걸출한 학자가 툭 하고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의 이론이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채택이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진보 경제학적 견해는 걸출한 학자의 뜻밖의 등장으로 시작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우연한 방식으로
대단한 학자 하나가 툭 등장해서 만들어진 게 전혀 아닙니다. 예. 또 몇몇 자본들이 결탁을 해서 뚝딱뚝딱 만들어낸 것도 전혀 아니에요. 신자유주의가 세계의 모습을 드러낸 게 1980년인데 그 뿌리가요, 무려 194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7년에 스위스 몽펠르랭이라는 도시에서 신자유주의의 미래를 우리가 개척하자라고 다짐하는 경제학자들이 모임을 결성해요. 이게 바로 유명한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라는 모임입니다. 예. 근데 이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괴수가 이제 지금 그 신자유주의의 악마적인 우두머리로 불리는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고요. 예. 하이에크가 주도를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자기하고 뜻이 맞는 신자유주의 성향의 소장파 경제학자들을 전 세계에서 다 골라내가지고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매년 모임을 가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 신자유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이 복지의 시대를 끝내야 된다. 이거를 매년 모여서 매년 연구하고 매년 구체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매년 넓혀나갑니다. 이 몽펠르랭 소사이어티가 필요했던 자금이 있었을 텐데 이 자금은 대부분 미국과 영국의 금융자본들이 적극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하이에크가 1970년대 초반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후에 이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출신들이 해서 노벨 경제학상이 무려 8명이 나옵니다. 뭐 게리 베커, 모리스 알레, 밀터 프리드만, 대부분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들이었는데 다 이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소속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신자유주의는 우연히 등장한 체제가 아니고요. 1947년 결성된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를 모태로 이들에 대해서 월가와 금융자본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고 무려 33년 동안 긴 준비 기간을 거친 끝에 마침내 레이건이라는 얼굴 마담을 선택해서 현실화시킨 매우 치밀하고 잘 짜여진 한편의 각본이었다는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본의 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1947년 이후를 복지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복지의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로 치면 지금 같은 시대인 거예요. 촛불의 시대가 열린 이 한복판에서 얘네들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와신상담하면서 33년 뒤를 준비를 했어요. 민중들을 더 잘 착취하고 탐욕스러운 자본을 더 살찌게 할 방안을 33년 동안 고민을 하고 이를 갈고 닦은 겁니다. 예. 그래서 얘들 쉽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재벌들하고 수준이 다른 애들입니다. 이 월가 자본 애들은요. 여담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렇게 치밀하고 오래 기획된 신자유주의가 마침내 1980년에 레이건을 얼굴 마담으로 그 역사의 서막을 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하고 자본이 오랫동안 와신상담한 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왜 미국 국민들은 레이건이 앵무새처럼 읊었던 신자유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이게 궁금한 겁니다. 예. 왜 궁금하냐면 미국만 해도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 석유파동이 있기 전까지 대번영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예, 이때 미국 중산층이 늘어나는 숫자가 실로 엄청났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중산층이었습니다. 제가 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정부가 이때 부자들로부터 어마무시한 세금을 걷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세금을 다 복지에 쏟아붓습니다. 이때 미국 진짜 살기 좋았거든요. 이때 미국 최고 소득세율이 월급 받으면 떼가는 최고 소득세율이 91%였었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은 91%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예. 상속세 증여세율이 77%, 법인세율이 45%.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어마무시한 세금을 걷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을 복지에 쓰니까 당연히 중산층이 늘어나고 이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죠. 그런데 이 풍요의 시기를 수십 년 동안 직접 몸으로 겪었던 미국 중산층들 앞에서 갑자기 레이건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이제부터는 부자들을 잘 살게 해야 돼요. 그래야 국가 경제가 잘 돼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줄여줘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복지의 시대를 겪었던 중산층들이 상식적으로 이걸 왜 동의를 했겠냐고요. 30년 가까이 정부가 엄청난 세금을 부자들에게 걷어온 덕분에 미국 중산층들은 전례 없는 따뜻한 복지국가 혜택을 누렸는데요. 어떻게 이 주장을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먹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먹히는 현상이 너무나 놀라워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 교수는 이 유명한 이제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이 폴 크루그만 교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도대체 왜 1980년에 미국의 중산층들이 복지의 시대를 겪었던 중산층들이 레이건을 지지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냉정하게 살펴보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 많이 가미된 겁니다만. 당시 갑자기 부자들에게 세금을 줄여주자고 주장했던 레이건을 지지한 지지층들 중에 굉장히 강력한 단결력을 보였던 쪽이 중산층이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에 복지시대에 가장 큰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요. 왜 그랬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좀 엉뚱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는 탐욕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대번영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 사람들이 탄탄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야, 지금이 참 행복하고 좋다. 이런 삶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공유하고 연대하자.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아, 내가 이제 이만큼 먹고 살만해졌는데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혹은 앞으로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부자들에 대한 엄청난 과세로 유지됐던 복지국가가 중산층들이 보기에 싫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야, 내가 이제 부자 초입인데 저렇게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으면 이제 나도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 아, 싫은데? 라는 유혹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다지 부자도 아니면서 이 속도로라면 내가 곧 부자가 될 텐데 당연히 그러면 부자 세금 깎는 게 유리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제 생각으로 1980년 경제적으로 레이건이 선택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자는 주장이 중산층들의 탐욕을 자극한 대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부자가 되면 세금을 안 내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부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라는 주장에 동의를 해버린 거죠. 예. 진짜 아둔한 생각인 게요. 중산층들이 대번영의 시기, 그 찬란한 복지국가의 시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도 부자들하고 똑같이 세금 덜 내고 더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천만에요. 결과는 지금 나타나듯이 완전히 빈곤층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세금 덜 내서 부자가 되는 떵떵거리는 삶을 누리기는커녕 36년이 지났더니 미국은 어떤 지표를 봐도 중산층이 박살이 나 있습니다. 극빈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레이건이 던진 부자들이 더 잘 살아야 세상이 더 나아진다는 이 황당한 주장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인간의 탐욕을 정확하게 자극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는 아둔한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7년 겨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당시의 한국 경제가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4~5% 정도를 유지를 했어요. 물론 이 수치는 70년대, 80년대 고성장기에 비해서 낮은 편이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성숙기로 접어들어서 4~5%의 경제 성장률은 전 세계적으로 생긴 공통의 현상이었다고요. 예.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명박이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말에 사람들이 혹해서 역대 최다표 차이로, 이번 선거를 제외한 역대 최다표 차이로 이명박을 뽑았다는 건 저한테는 설득력이 좀 약해요. 특히 당시 40대 넥타이 부대들, 중산층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상당히 살만했거든요. 굉장히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명박을 그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업그레이드 노무현으로 생각하면서 지지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주저스럽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도 중산층의 탐욕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죠? 나도 진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요. 근데 1980년 레이건을 선택했던 미국 중산층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게 맞지 않아? 나한테도 유리한 거 아니야? 나도 이제 곧 부자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생각에 기름을 부은 결정타가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자도 아닌 사람들이 아니 내 그 집값도 곧 오를 건데 저런 식으로 종부세를 매기면 나도 부자가 됐을 때 세금 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종부세를 매겨서 부자들에게 저렇게 가세율을 높이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라는 생각 두 가지가 겹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생각이 집 한 채를 가진 살만한 중산층의 탐욕, 이 집 한 채가 더 올라서 나도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어라는 탐욕을 그냥 자극을 해버린 측면이 있어 보여요. 예. 한국은 부동산으로 큰 부자가 되고 싶은 탐욕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건 자본이 수십 년 동안 심어놓았던 탐욕이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하게 시그널을 줍니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아, 나 열받네.
나 평생 고생해서 집 한 채 샀는데 이제 이걸로 집값 올라서 돈 좀 벌어서 부자 되고 싶은데 왜 종부세 같은 걸 만들어서 내가 부자가 될 길을 막아? 라는 탐욕이 우리에게 그때 없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때 이명박은 누구보다도 토건을 잘할 인물로 보이는 거죠. 누구보다도 부동산 가격을 올릴 것 같은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면 이명박은 나한테 게다가 세금도 덜 거둘 것 같은 인물로 보여요. 이 심리가 중산 측을 자극한 면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 쪽입니다. 예. 1980년 미국 중산층이 레이건을 선택한 심리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복지국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공동체 정신의 복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국가가 세금 많이 걷어서 복지정책을 막 활발하게 펼치고 하면 물론 세상은 살기에 더 나아져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언젠가 반드시 신자유주의 세력은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겠죠. 야, 살만하잖아. 그럼 더 부자가 되고 싶지? 안 그래? 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주식이나 부동산이 제일 좋아. 떼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야.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를 믿고 따라와. 그러면 우리는 세금도 안 내게 해줄게. 라고 유혹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언젠가 올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단지 대한민국이 복지가 잘 된 나라로 바뀌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어떤 나라가 돼야 되냐면 적절한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금융투기보다도 100만 배 우대받는 사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회의 부가 골고루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대부분이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협동의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큰 부자가 돼야 되겠어 라는 자본주의적인 탐닉보다도요. 당연히 온 국민이 함께 더 잘 사는 게 좋은 사회 아니야? 라는 도덕적 가치관이 확립되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문화적, 도덕적 토양이 함께 성장을 해야요. 이 복지국가와 함께 굴러가야 대번영을 신자유주의로 말아먹은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중산층들이 토건자본을 대변하는 이명박에게 열광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명박으로 시작된 끔찍한 9년을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다시는 저런 인물을 뽑지 말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명박과 똑같은 사상을 가졌는데 이명박보다 잘생기고 이명박보다 연설을 잘하고 이명박보다 겸손하게 보이고 이명박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명박처럼 사기치는 경력도 없는 사람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안철수? 뭐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서 나를 따라오면 부자가 더 부자 되는 사회를 만들어 드릴게요. 세금도 깎아 드릴게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유혹을 하면요. 우리는 그 유혹에 다시 넘어가지 않을 사회적 기반이 돼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우리는 개인의 탐욕보다 공동체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민주시민이다. 라고 답을 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그 답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얻었죠. 그래서 저는 이 준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과정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잘 이루어져야 MB 아바타 또 다른 이명박의 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단연 화제가 되는 이명박을 보면서 주말 내내 제가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그때 왜 저 인간에게 속았나 이틀 내내 생각해보다가 우연히 1980년 미국 레이건의 충격적인 등장이 떠올라서 그때하고 2007년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한국의 레이건은 이제 유인촌 씨로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예. 미치겠다. 예. 네. 하여간 MB의 이런 경제 성장 이미지. 사실은 부자로 만들어드리겠다. 자영업자 포화 상태인데 떡볶이집 가서도 뭐 시장 가서도 다 부자로 만들어드린다. 이런 거짓말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좀 더 똑똑하고 냉엄해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일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한 이동관 씨가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이명박의 최측근인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문제가 되는 댓글은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명박의 바레인 일정에 동행한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국정원 심리전단장 이태하 씨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밝혀진 일이지만 지금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하지만 이명박 측이 잘못된 자료를 동원해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관 수석이 이태하 씨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으로 호칭한 것부터 잘못됐습니다. 이태하 씨는 국정원이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 530 심리전단장을 지냈습니다. 또한 이동관 수석은 댓글 0.9% 가운데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였다. 0.45%의 진실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입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약 80만 건의 게시글 가운데 약 7천 건, 즉 0.9%가 특정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로 확인됐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는 검찰 수사에서 엉터리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 사령부의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줘 증거 인멸을 방조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이버 사령부는 하드디스크와 서버를 파기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댓글은 0.45%다라는 주장도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은 올해 2월 댓글 공작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댓글 약 9천 건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전체 댓글 약 80만 건 가운데 1.15%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한 검찰은 이태하 전 단장의 공소 사실에 전체 댓글 80만 건이 아니라 약 12,000건의 댓글만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12,000건 가운데 9,000건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죠.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신청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용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대구 7도, 광주 9도로 큰 추위 남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와 대구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또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은 종교가 뭐세요? 종교? 예.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아, 뭐 한 번이라도 어디 귀의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적도 없습니까? 글쎄요, 제가 분명히 종교적 심성이 없지는 않을 텐데 예. 그렇게 마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절에도 가보고 예. 또 크리스마스 되면은 친구들 따라서 사탕 얻어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 교회에? 네. 또 한때는 성당에 잠깐 들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귀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뭐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아, 눈꼽만치도. 예. 교수님, 저는 근데 이런 종교에 귀의하겠다는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 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아, 왜 그러냐면요. 네. 사실은 저는 종교에 귀의하겠다는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 분이 종교를 가질 때 정말 빛이 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 교수님을 전도를 좀 해야겠습니다. 아, 저를 인도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교수님? 알겠습니다. 예. 아, 저한테는 아마 넘어가실 텐데.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소개해 주시는 책이 종교 관련한 내용입니까? 아마도. 아마도, 예. 네. 어제 우리가 폴 라파르그의 게을러질 수 있는 권리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예. 오늘은 그것과 짝을 이루는 책입니다. 자본이라는 종교입니다. 게으를 수 있는 권리가 종교화한 노동,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열정을 풍자했다면 예. 이건 종교화한 자본에 대한 아주 신랄한 풍자입니다. 풍자의 급으로 보면은 자본이라는 종교가 훨씬 직설적인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 노동자들의 교리문답. 자본가들의 성모일도서. 그리고 자본가들을 위한 기도. 그 뭐 부제 보니까 사도신경도 있네요. 네, 있습니다. 좀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돈을 찬양함. 그리고 파산한 자본가 욥의 애가. 그리고 매춘부에 관한 설교. 뭐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예. 감을 잡으시겠죠? 예. 네, 이 성경을 패러디해서 혹시 그 크리스천들께서는 성서를 모욕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교회는 뭐 덮어놓고 매맞는 그런 분위기인 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거에 발끈하실 분들은 뭐 이 방송 듣지도 않으시고요. 아니 그럼 뭐 그런 인간 자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본이라는 종교를 믿지 않나요? 그 큰 교회들은? 아니 뭐 사실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뭐 성서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 표본이 바로 한국의 개신교회입니다.
그런 데가 있으면은 이 책을 꼭 필독서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야말로 뭐 자본을 종교로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의미 있고 평생 간직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품자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단어를 잘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전태일 열사가 몸을 불사르신 지 47주기 되는 날이었는데 좀 이따 보겠지만은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란 무엇인지, 과연 인간인지 아닌지 이 문제도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도신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인지는 우리 김PD 잘 아시죠? 예, 이게 말하자면은 신앙 고백입니다. 네,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도문. 예. 우리 자본의 신께 귀의하면서 기도드리는 간절한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지배자 자본을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이익과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어 나신 신용을 믿으니 둘 다 자본인 주님에게서 나시고 자본인 주님과 한 분이시나이다. 도가니 속에서 녹여져 괴로 잘린 다음 조폐국 인장이 찍혀 세상의 동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세상 전체를 돈 후에는 너무 무겁다는 것이 발견되어 은행 금고로 들어가 지폐로 부활한 금과 은을 믿나이다. 배당금, 지폐에서 떼어낸 5%, 4%, 3% 그리고 그보다 적은 배당금을 믿나이다. 교역, 산업,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라는 위험에 맞서 자본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국채를 믿나이다.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열매인 사적 소유를 믿나이다. 또한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존속할 것을 믿나이다. 임금 노예의 제공자이며 잉여 노동의 어머니인 불행의 필요를 믿나이다. 노동자를 재산 소유에 따른 모든 근심 걱정에서 해방시켜주는 임금 체계의 영원함을 믿나이다. 노동시간 연장을 그리고 임금 삭감을 믿나이다. 또한 짝퉁 제조를 믿나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성스러운 교리를 믿나이다.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정치경제학에 의해 입증된 우리 신성 불같지만 교회의 영원한 원리를 믿나이다. 아멘. 근데 신성한 기도를 하는데 왜 웃으시면 어떡합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패러프라이즈해서 다시 쓰기로 해서 아주 신랄하게 자본의 본질이랄까요?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 하루 밤새 읽어도 내내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근데 장난처럼 보이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자본이 신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군림하는지를 정말 적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기도문이 하나 더 실려 있는데요. 예. 기도한 김에 좀 이어보겠습니다. 기도문을 아베 마리아가 아니고 아베 미제리아라고 했네요. 이 미제리아는 불행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대에게 인사드립니다. 오 빈곤이여. 은총으로 충만한 그대여. 그대는 노동자들을 억누르며 복속시킵니다. 그의 위장을 영원한 허기로 괴롭히고 한 조각 빵을 위해 목숨과 자유를 팔도록 저주를 내립니다. 반역의 정신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생산자에게 그의 아내와 자식에게 공장, 재분소, 광산이라 불리는 자본주의 감옥에서의 평생의 중노동을 봉헌합니다. 복받은 빈곤에 축복이 있기를. 자본주의적 이익을 낳는 성모 마리아여, 우리에게 비천한 인노동 계급을 허여하신 무시무시한 여신이시여 축복받으소서. 다정한 성모여, 잉여 노동의 산모여, 금리를 낳는 이여, 우리와 그들을 돌보아 주소서. 아멘. 네, 자본을 종교로 믿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양입니다. 예. 교회나 성당에서 또는 절에서 부처님, 예수님, 하느님,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저 깊은 곳에는 어쩌면 이런 기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본이란 무엇인가, 종교의 수준으로 등극한 자본의 문제들을 아픈 풍자의 언어로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미있으신가요? 재밌죠. 네,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이 노동자들의 교리문답부터 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의 교리문답. 예. 일상생활 지침서라고 적혀 있는데요. 누군가 묻습니다. 답은 노동자가 하겠죠.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이고 부모 대대로
노동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종교는 물으니까 자본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명하는 일반적 의무는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두 가지다. 하나는 체념의 의무다. 노동자들은 모든 걸 체념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역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동자 교리문답 뒷부분에 있는 풍자가 넘치는 구절 보겠습니다. 예. 그대의 신의 선민은, 그러니까 자본의 신의 선민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선택받은 자는 누구냐. 자본가들입니다. 공장주들, 상인들, 지주들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대의 신은 어떤 보상을 해주는가? 대답합니다. 저와 아내 막내에 이르기까지 제 자식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보답인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대답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 저의 신은 자본의 신이죠. 우아한 레스토랑의 큰 창유리 너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배고픔을 가라앉히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진민은 오직 그의 선민이나 대사제들이나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맛본 적도 없고 또 맛보려고 하지 않을 맛난 구이 요리나 진미를 눈으로 먹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또한 친절하게도 종종 오직 선민과 대사제들에게 팔려고 대형 상점에 전시해 놓은 부드러운 털과 촘촘한 고급 직물을 찬양할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추위로 마비된 사지를 덮이는 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또한 거리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자본가와 지주들의 성스러운 무리를 보며 눈이 호사를 누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휘황찬란한 사륜마차를 몰고 지나가는 화려하게 장식한 옷을 입은 하인 및 종들과 함께 그들의 날씬함과 통통함을 찬미할 수 있는 진기한 즐거움을 제공해 주지요. 네, 이렇게 문답이 이어집니다.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빈부의 격차에서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이런 풍자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해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면서 여기 노동자들의 교리문답의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자본의 신도니까 기도를 해야겠죠. 예. 어디서 기도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모든 곳에서 합니다. 농가, 밭, 그리고 공장, 회사에서요. 방앗간과 광산에서요. 해변과 바다에서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우리의 자유와 존엄성과 의지를 자본의 발밑에 갖다 바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벨이 울리면 기계가 돌아가면 우리는 서둘러 모여 다시 한번 기도에 몰두한 채 우리의 팔과 다리, 손과 발을 자동기계처럼 작동시킵니다. 우리는 툴툴거리지 말고 땀을 흘려야 하며 근육을 긴장시키고 신경을 소진해야 합니다. 기도 모임에서 우리는 사장과 감독들의 심술과 모욕에 겸손한 태도로 끈질기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항상 옳으니까요. 사장이 월급을 깎고 노동시간을 늘려도 끽소리 말해야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옳으니까요. 다 우리 이익을 위한 것이라니까요. 혹시 사장이 무례하게 아내나 딸들에게 부적절한 짓을 해도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불평의 목소리를 내뱉고 격분하거나 파업을 벌일 생각을 하는 대신 모두 시험에 복종하고 오직 우리 침만으로 딱딱한 빵을 씹어야 하며 그것을 삼키기 위해 더러운 물을 마셔야 합니다. 만약 감히 그러한 처우를 탓할 정도로 주제넘는다면 우리 주인들이 감옥과 감방, 예리한 날을 가진 군독, 연발소총과 대포, 경찰의 곤봉, 심지어 교수대로 우리를 혼쭐 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투덜거린다면 철창 안에 쳐넣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정하고 반포한 법령에 반하는 짓이라도 한다면 우리를 도살할 것입니다. 이게 노동자들의 지배, 국가와 노동이 결탁해서 노동자들을 학대한 결과 어떤 지경에 이르는지를 19세기 말 상황, 20세기 초의 상황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무덤에서 영원한 평안을 즐기는 것밖에 노동자에게 남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자본이라는 종교를 믿은 대가고요. 이런 교리문답을 몸으로 체현하는 게 노동자들이 할 일이라고 자본은 가르친다는 거죠. 이 반화가 대단히 빛나죠. 아마 우리 김 PD께서 이걸 참조하시면은 김 PD의 그 유머 수준이 단숨에 비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종교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괴물에 비유된 셈이 됐는데 사회의 목탁이자 소금이 돼야 할 종교는 허망하게 무너져가는 것 같고요. 이건 사실은 이제 종교인들 그룹에서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예요. 예. 종교에 기여할 생각은 웃고 맞춘 놈 저로서는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교가
본래의 정신에 충실한다면 이렇게 자본에 의해서 타락해가는 과정들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할 텐데 말이죠. 예. 그런 점은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여기 자본가들의 성무일도서를 제가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본가들의 성무일도서에 나오는 잠언 부분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일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기도 하지만 부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부자들은 자기가 일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일하도록 해서 부자가 된다. 그리고 온갖 일에 대해 걱정할 것이다. 미리 큰 걱정을 사서 할 것이다. 정직하려고 할 것이다. 지혜를 갈구할 것이다. 공직과 명예를 얻으려고 애쓸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허영이자 헛바람의 진원지일 뿐이다. 오직 한 가지만 중요하다. 자본. 죽으나 사나 자본이 그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젊음은 시들고 미는 이울며 지성은 흐려진다. 오직 돈만 주름지지도 늙지도 않는다. 돈은 자본가의 영혼이다. 행동의 동력원이다. 이런 구절들 읽다 보면은 또 우리 신해철 형님이 부른, 형님한테 이상하다. 형님이 부른 그 먼이라는 아주 명곡도 있었고. 형님은 아니시죠? 네, 형님은 아닙니다만은 먼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 핑크 플로이드라는 영국의 대그룹이 부른 머니도 있습니다. 예. 이 돈의 핵심들을 잘 짚어내고 있는 폴 라파르그의 자본이나 종교를 참조하시면 화폐에 관한, 자본이나 신에 관한, 돈에 관한 아주 멋진 곡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네, 신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성서의 말씀. 이게 진리였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5장에 보면 돈을 찬양함이라는 찬양문이 있습니다. 아주 명시인데요. 예. 정말 생각 같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찬양함입니다. 맨 앞에 파운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 자신 안에 다른 모든 상품을 담고 있는 기적 같은 상품이요. 그대 가장 먼저 태어나 다른 모든 상품을 그대로 전환시키는 상품이요. 그대 만물의 척도요. 그대 신자본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이상적인 인격화요. 그대 자연의 가장 고귀하고 가장 경이로운 원소요. 그대 벌레나 곰팡이, 녹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자요. 돈, 불변의 상품, 만개한 꽃, 눈부신 광선, 눈부신 태양인 그대 순결한 금속이요. 그대는 만물의 고귀한 어머니인 지구의 내장에서 캐내져 다시 빛에서 멀고 먼 고리대금업자와 은행의 금고 속으로 몸을 감추고 그대가 엄청난 규모로 쌓여있는 은신초로부터 그대의 힘을 10배, 20배 늘리기 위해 흔한 초라한 종이 위로 몸을 옮기나이다. 오, 꿈쩍도 하지 않는 금속이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돈이여. 그대의 눈부신 위엄 앞에 인류는 수세기 동안 무릎을 꿇고 황송해하며 그대를 찬양해 왔나이다. 오, 그대를 간구하는 신자들에게 신과 같은 그대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대들은 그대를 소유하기 위해 명예, 미덕, 세평, 여자의 사랑, 영혼, 친자식 등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존심마저 개의치 않나이다. 이건 우리 김 PD가 읽으셔야 어떤 맛이 있을 텐데 칼 막스의 자본론을 아주 풍자시로 풀어낸 저는 명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학생들에게 가끔 읽어주곤 하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자본이라는 종교, 이 멋진 풍자시를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화폐라는 신, 자본이나 종교 체제하에서 화폐라는 신을 모시느라 명예나 미덕이나 사랑이나 영혼이나 친자식까지 다 포기하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이켜봤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이 드디어 들어왔어.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이 창조됐습니다. 술친굼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일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굼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의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정청래 전 의원 그리고 손예원 의원 그리고 김 보좌관님 세 분이 어제 박정희 기념관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동상이 어디 세워졌는지 위치 파악을 했고 예전에 제가 갔었는데 정청래 직접 가셨더라고요. 차를 몰고. 예, 위치 파악도 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상이 쓰려고 하는 위치도 주차장에 붙어있는 바깥 땅이고요. 예. 언제라도 이들이 맘먹으면 15분 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념관과 동상 보관 장소도 차량으로 한 12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어느 날 저녁이든 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식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면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한쪽으로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박정희 기념재단이 아무리 그래도 불법 단체는 아니니까 서울시에 지금 이제 신청을 해놨거든요. 예.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 동안 그런 무리한 시도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도 뭐 태극기 부대 100여 명 넘게 몰려오셔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동상을 세우지 못하게 하니까 동상 증정식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네. 동상을 만든 사람과 동상을 받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증정하는 서류를 주고받는 행사를 했거든요. 예, 예. 좀 한편으로는 애처롭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뭐 무리수를 쓸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게 서울시 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심사 받는 와중에 기습 설치를 한다면은 이건 뭐 설치 안 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예의주시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마포구의 구의원들이 마포구청을 압박하고 또 서울시 시의원들이 또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는데 절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어제도 길 가시던 시민 한 분이 내가 집 앞에 기념관 있는 것도 못 살겠는데 저기 동상까지 서 있는 걸 보면서 이 길 앞을 다녀야 되냐라고 저희들 꾸짖고 지나가셨는데요. 그런 말씀 좀 새겨 듣고 서울시가 적절하게 판단할 거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의원 간의 싸움이 뭐 연일 계속되고 있고 박지원 의원 불러주는 모든 라디오 인터뷰를 동원해서 총공세를 펴고 있죠. 예.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박지원 대표 측에서는 통합 얘기 그만해라. 통합 얘기 그만하라는 것은 호남 민심을 고려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대구를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과 합치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지방선거 전에 연대를 하면 호남에서 얻을 수 있는 자치단체 석도 못 얻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을 표출하는 거고요. 안철수 대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습니다. 절대 탈당을 할 수 없는. 예. 그리고 안철수 개 의원들도 또 있고요. 안철수 개? 안철수 개입니다. 개. 김영민 PD님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다리가 떨려서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막말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계 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바른정당과라기보다는 보수 대통합을 통한 본인의 대통령 선거 출마 이것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번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면 이번에 지방자치에서 뭐 한두 군데 먹고 말고는 안철수 의원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차지할 정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을 다 합치고 나면 그 안에 충분한 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는 제가 보기엔 안철수 대표에게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뭉갠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내가는 다음번 대선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 나와서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이제 지나가거든요. 점점 더 정치가 안정화가 되고 최소한 지난번 선거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거나 대선 주자라는 것이 각인된 사람들, 공인된 사람들 사이에서 각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전 안철수 대표가 제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돌이켜보시면 2012년 선거 때 잘하면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었고 예. 박근혜 당시 후보를 물리치고 선거에 승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2017년에 다시 와서 보니 그때 만에 하나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을까? 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단지 깨끗하고 참신하다는 이유로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들을 국민들이 좀 많이 하시게 됐다 생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검증들, 의원으로서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경험들을 검증하고 나서 대권 주자로서의 활동들도 쭉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치러질 2022년 선거는 사실 지금 후보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뛰어들기 어려운 레이스가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안철수 후보는 자유한국당 쪽에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버틴다고 될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서 전라도에서 그냥 완패를 했다. 안철수하고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글쎄요. 지금 여론조사 진영을 보면 어떻게도 완패 아닌가요? 자유한국당보다도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데 동네에서 아무리 조직이 있어도 여론이 이렇게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안철수 대표가 말씀하신 이제 극중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극중주의란 말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는 우측과 민주당이라는 좌파 사이에서 딱 가운데 33cm씩 떨어진 가운데 서서 극중주의를 하겠다는 게 안철수 의원의 주장인 거잖아요. 예. 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이걸 있는 그대로 액면으로 받아들이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 10% 중반대에서 머물고 있고 호남에서 뭐 당연히 10% 아래에 내려와 있는데 지난번 청관율 기자가 시사인에서도 거론을 했지만 촛불 혁명을 거치면서 어떤 식으로든 빨갱이만 때려잡으면 된다라는 정권은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김기춘의 블랙리스트 얘기는 거꾸로 하면 뭡니까? 국가 간을 해치는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싸우겠다. 그리고 기무사도 그렇고 국정원 댓글도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을 이념전의 대상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관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 박근혜와 다른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매도하고 몰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소도 해서 다 작살을 내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던 거고 그게 지난 최순실부터 시작했던 이 탄핵 사태를 통해서 다 불거져 나왔고 지금도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박근혜와 김기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이념들 어떻게 됐든 나와는 생각이 다른 자들은 때려잡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우파 정당이 아니고 법 외 정당인 거죠.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들을 너무 많이 들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 그러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중간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우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초극우로 가 있는데 초극우 그걸 지금 극중주의라고 해서 가 있으면 안철수 의원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극우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이 뭐 아주 말씀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DJ께서도 쭉 얘기했다시피 중도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게 맞는 말인 거죠. 안철수 의원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개혁이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는 민주당과 포지셔닝이 겹치긴 하지만 어쨌건 중도에서 개혁을 하는 쪽으로 가겠다. 지금의 현 정부는 여러 가지로 실력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붙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지 않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 있겠다고 하니까 지금 촛불혁명에 참가했던 그 수많은 국민들, 거기에 동조했던 분들, 그리고 박근혜는 대통령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80% 넘는 국민들이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극우 정당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본인들은 극중을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너무나도 밖으로 나가 있고 이 법 테두리 밖에서 벌인 활동들이 다 들켰기 때문에 지금 그것과 이것 사이에서 중간을 지키겠다는 것 의미가 없다는 걸 지금이라도 좀 느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제 실력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노선상으로는 국민의당이 얘기하는 중도 개혁이나 또 저희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중도 서민정당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실력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예. 글쎄요. 최근에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방문해서 아이언돔을 보고 나서 이 장사정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서 아이언돔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얘기를 이스라엘에서 안철수 의원이 하셨죠. 예. 읽고 있는데 제가 그 얼굴이 부끄러워져서 어쩔 줄 몰랐는데 하마스가 들고 있는 미사일은요. 개인이 손에 들고 쏘는 미사일들입니다. 아니면 굉장히 조악한 수준의 미사일이거든요. 그걸 이제 몇 발을 막는 것에 아이언돔이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쏠 때는 기껏해 한 1, 20발, 4, 50발 정도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지금 북한이 뭐 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만문의 장사정포를 열어놓고 수도권에 갈길 때 그걸 아이언돔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전혀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을 옆에서 조언해 줄 사람도 없는 상태고 이런데 지금 문 대통령이랑 정책 대결을 하려고 덤벼드니 미천이 금방금방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본인은 좀 수양을 더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정책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는 모르겠고 하여튼 너하고 너희 민주당하고 저기 자유한국당 중간에서만 있을 거야. 라는 입장 외에는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그것이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뭐 극중주의도 좋고 뭐 극우, 극좌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고정 지지층, 뭐 충성도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남에서 자유한국당이 누리는 그런 고정 지지층 효과 그만치의 사생팬이 안철수 대표에게 있나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 내가 중심을 잡고 극중주의로 간다면은 좌우에서 실망한 사람이 나한테 올 것이다. 아니 이런 확신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 건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좌우에서 실망한 사람이 안철수 대표에게 가지도 않거니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를 하고 호응한 세력이 80%예요. 그 나머지를 주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빨리 생각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지금 50%를 점유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아니고 호남에서 자유한국당한테도 지지도가 밀린다는 거 이거 분골쇄신해야 됩니다. 지역위원회가 다 있고 국회의원이 지금 호남 지역에만 20명이 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국민의당의 색깔이 없다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김용민 PD님 좀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이 집권을 하면 이 사람의 정당이 우리 동네 자치단체장이 되면 나에게 이득이 생기겠구나. 내가 이 사람 지지해야지. 열심히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인 반함이든 아니면 금전적인 반함이든 어쨌든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극중주의만 주장하다가 남은 표만 가져가시겠다는 생각 이걸로는 절대 선거 이길 수 없습니다. 그나마 광주가 또 호남이 2016년 총선 당시에는 안철수 대표에게 상당히 기대하는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총선이 국민의당 후보들이 마땅해서 그렇게 선택했다기보다는 미래 가치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그 민심이 집약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에 또 대선을 거치면서 호남은 안철수를 버렸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을 지지해봤자 바뀌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호남 민심이 폭발을 했던 거고 그래서 안철수라는 새로운 세력에 대한 어떤 지지를 보여주면서 한번 잘해봐라라고 보내준 거거든요. 근데 그 후 2년 동안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이 한 일이 무엇이 있으며 중앙 정치에서 국민의당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호남처럼 정치에 민감하고 정치를 잘 아시는 유권자들이 다수 있는 지역에서 너무나도 미숙하게 정치를 했던 거죠. 그것이 결국 패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정치를 공학으로 접근하는 이 안철수 대표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차 여러 팟캐스트 나가서 한 말인데 아마 다음에는 제가 선거, 토론 그 준비 잘해가지고 나가면은 당선될 겁니다. 이번에 연설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참 답답한 거죠.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 홍준표 대표도 최근에 페이스북 보니까 여의도 연구소의 조사 결과 자기들 정당의 지지율이 폭등했다면서 지방자치선거 해볼 만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언제까지 숫자 노름하고 있을 건지 이미 21세기도 지나갔고 촛불혁명이 끝났습니다. 국민들의 민심이 그렇게 흐르지 않는다는 거. 지금 잘 파악하시고 새로운 길을 마련해야지 지금 현재 정당 하는 식으로 해서 지지율이 안 나오면 다른 당과 합당해서 지지율 끌어올리겠다. 안철수를 불러들이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시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미숙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갑하겠어요. 그 누구보다도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 의원들 말입니다. 퇴로가 안 보이는 거죠. 다음번 총선은 고사하고 지금 지방자치선거부터 수족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서 그 동네 시의원들과 군의원들, 구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를 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지역을 그렇게 해서 잃게 되면 다음번 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탈당 혹은 도미노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도 될 텐데 참 여러 가지를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뭐 중앙일보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너무 조용하다. 너무나도 조용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 뭐 많은 분들이 분석하시듯이 당을 흔들던 사람들이 다 국민의당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또 조용한 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거든요.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또 추미애 당대표가 지금까지 잘해오셨던 점들도 물론 저희가 칭찬해드려서 마땅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분탕질한 세력이 없어서 조용했다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인데 예. 이분들은 또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그 당 지도부, 민주당의 대응도 저희가 앞으로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백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뉴스 폴앤메리 순서입니다. 팔로워 88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MBC 김장겸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김장겸 사장 해임으로 MBC는 당분간 백종문 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신 수행합니다. 그래서 MBC 정상화 작업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후임 MBC 사장은 어떤 성향의 인물이 선임돼야 할까? 시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새벽 5시까지 1987분이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88%, 10명 가운데 9명은 공영방송 개혁을 선도할 혁신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신임 MBC 사장이 실적이 검증된 방송 경영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이런 의견은 9%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공히 인정하는 중립인사가 맡아야 한다. 이런 의견은 3%에 머물렀습니다. 트위터에 의견 개진해 주신 분들 만나볼까요? 오즈토토님, 사장만 해임되면 뭐합니까? 그 밑에 수두룩 빡빡한 적폐들을 다 솎아내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 바닷속 칡뿌리님, 기계적 중립 따위는 지나가는 멍멍이나 주어버려야 합니다. 공영방송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사장을 맡아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도 일부 보겠습니다. 달빛을 거닐다님, 김장겸이 나갔네. 크리스마스에는 MB 구속을 고대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니케 1895님, MB야, 이번 연말연시는 감옥에서 보내리엄. 다수는 누구 겁니까? 달의 8일님, 부당노동 행위는 성심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심병원 외에도 간호사들이 시간 외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우리 간호사분들 직업적 소명의식이 얼마나 투철합니까? 그 소명의식마저 갈취한 셈이네요. 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